국립어문대학 언어학개론 강의실. 강단 위에 선 교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아 선언했다. 한국어는 구조가 단순하고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보다 언어적 깊이가 현저히 낮은 결과입니다. 순간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 섞인 숨소리가 퍼졌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언어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권위 있는 교수, 수십 년을 중문학과 한자언어학으로만 길을 걸어온 그였다. 그의 발언은 한글을 단순한 파생 문자로 취급하며 감정의 결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강의실 한편 조용히 앉아있던 유학생이 있었다. 이름은 정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돼 이곳에서 언어학을 공부 중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묻어나던 그가 이날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교수는 눈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봤다. 네, 정민 학생.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의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화자의 감정과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으로 의문체계를 과학적으로 구현합니다. 강의실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Vamos ver 정민의 algumas das 목소리는 ações 흔들리지 feitas pelo 않았다. tal hilo. 예를 들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하오,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감정의 결이 다릅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인격과 감정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 강의실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교수의 미간은 더욱 깊게 찌푸려졌지만 일부 학생들은 노트를 멈추고 정민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글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냥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속엔 오래 남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국립어문대학. 이곳은 언어학을 전공하는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는 명문 교육기관이다. 그날은 언어학개론이라는 이름의 전공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단에 선 교수는 회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중국 내에서 한자 언어학 권위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수업은 정해진 흐름에 따라 진행됐고 학생들은 대부분 조용히 받아 적기만 할 뿐 반박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는 특유의 단호한 말투로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글은 매우 단순한 문자의 체계입니다. 언어적 깊이로 따지자면 구조적 복잡성과 상형적 의미를 지닌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미묘한 웃음이 흘렀다. 교수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정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검정 맨투맨의 흰 셔츠를 입고 단정한 안경을 쓴 학생이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정민이었다. 그는 평소 강의 시간에 단 한 번도 교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던 학생이었다. 교수도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정민 학생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향한 수십 명의 시선을 의식한 듯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교실은 정적에 잠겼다. 조용하던 공기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돌려 정민을 주시했고 몇몇은 키보드를 치는 손을 멈췄다. 교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다른 견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민은 잠시 말을 고르고 또박또박 이어나갔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음소 단위로 조합되는 문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과학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단순하다고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감정과 의미의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학생,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학이 아니라 감성의 문제 아닙니까? 언어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언어는 학문적으로 열등한 구조로 분류될 수밖에 없지요. 정민은 곧장 반박했다. 바로 그 부분이 한국어의 강점입니다. 한국어는 조사 하나, 어미 하나의 변화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 상대와의 관계, 상황의 높낮이를 정확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법적 기능이 아닌 감정의 결을 전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탁월합니다.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정민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네 문장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천천히 읽었다.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하오, 사랑합니다. 이 네 문장은 모두 같은 뜻을 갖지만 말하는 사람의 나이, 성격, 대화 상대와의 관계, 말의 무게감이 모두 달라집니다. 단어는 같지만 어미 하나로 말의 분위기가 바뀌는 언어. 이 구조는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고 교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정민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학생, 그건 문학적 감상이 아닙니까? 그런 감정은 시에서나 다루는 것이지 언어학적 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교수는 그렇게 반론을 시도했지만 정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학은 언어의 일부가 아닙니까?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의미는 조사에 의해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조보다는 관계와 강조가 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건 단순함이 아니라 구조적 유연성의 극대화입니다. 교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려다 멈췄고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다. 정민은 다시 자리로 앉았지만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노트를 덮었고 옆자리 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친구 말 잘하네. 수업은 10분 일찍 끝이 났고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교탁 위의 자료들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정민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교내 온라인 게시판엔 언어학 수업 중 한국 유학생이 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누군가 몰래 녹음한 정민의 목소리가 짧은 음성 파일로 공유됐고 이내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대단하다,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한국어가 이렇게 구조적인 언어인 줄 몰랐다는 긍정적 반응이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강의 시간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 교수를 망신줬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정민은 교수에게 호출을 받는다. 교수 연구실 문 앞.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크를 한다. 문이 열리고 교수는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인다. 그 공간은 어제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교수는 말없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정민을 응시했다. 정민 학생, 어제 당신의 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구조적 유연성, 그건 전통 언어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교수님, 그럼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민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책. 제목은 훈민정음 해례본 과학적 의문 체계의 완성. 그는 책장을 펼치며 설명했다. 이건 단지 언어학 책이 아닙니다. 문자 창제의 근거, 원리, 구성 방식이 정리된 매뉴얼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전되던 언어를 체계화하고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들었죠. 그리고 이 문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멸실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능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조용히 책을 받았고 그 페이지를 넘기며 무엇인가를 느낀 듯 표정을 바꿨다. 그날 이후 교수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논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다. 학생들 사이에선 정민의 반박이 화제가 되었고 언어학과 내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한국어 구조 분석 스터디가 자발적으로 조직된다. 단 한마디 반박이 거대한 학문적 프레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민이 교수 연구실을 나선 뒤 그는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엔 그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가슴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수업 분위기를 넘어 학교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시작됐다. 그날 저녁 캠퍼스 내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음성 파일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재생되었고 타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라는 정민의 멘트는 자막으로 편집된 영상과 함께 유튜브의 커뮤니티 채널에 올라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정확한 논리다. 처음으로 한국어가 구조적으로 위대하다는 걸 알았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그 영상은 그 주 상하이 대학가에서 가장 빠르게 퍼진 콘텐츠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열기 뒤편엔 냉랭한 기류도 존재했다. 교수진 내부에서는 즉시 회의가 소집되었고 특히 언어학부 학과장 인우 교수는 정민의 발언이 강의실 내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다른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생 하나가 수업 중에 일방적으로 교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 이전의 예의의 문제입니다. 학문적 논쟁은 토론장이 아니라면 질서 속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내부 문서로 정리되어 학과 전체에 전달되었다. 표면적으론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공지였지만 사실상 정민을 겨냥한 경고였다. 정민은 자신이 어떤 선을 넘었는지 직감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그는 학생의 대표를 통해 통보받았다. 정민 교수들이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셔. 학과 주간 언어학 세미나에서 한국어의 구조적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보는 건 어때? 뜻밖의 제안이었다. 한편으로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정민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정민이 또다시 교수진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우려하며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정민은 고민 끝에 발표를 수락한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일본인 유학생 하나카와 유코 그리고 말레이시아 출신의 언어심리학 전공자 압둘이 그를 도왔다. 특히 유코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나 일본에 있을 때 한국어 학원 다녔었어. 처음엔 그냥 K-팝 좋아해서였는데 수업 중에 한 선생님이 그랬어. 한국어는 감정의 언어야. 듣는 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언어지. 그 말 아직도 기억나. 그 말은 정민의 발표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는 단순한 구조적 설명이 아니라 한국어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발표 전날 밤 그는 모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복원본 일부를 슬라이드로 정리했다. 그리고 발표 첫 문장을 준비했다. 한글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미나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정민은 단상에 섰다. 그는 떨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설명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조사와 어미의 기능, 상황에 따른 높임말의 구조, 그리고 감정이 전달되는 방식. 그는 말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화자의 정신 구조와 인식의 방식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어는 그 점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은 조용했다. 몇몇 교수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즉석에서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민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교수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날 한국어는 표의 문자보다 열등하다고 말했던 교수였다. 그는 정민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내가 틀렸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당신은 진심이었다는 것.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교수는 강의실을 떠났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단지 하나의 발표로 끝나지 않았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다른 학과로까지 번졌고 언어학부 내에서는 2학기 공동 세미나 주제로 한글의 언어학적 재조명이 선정되었다. 정민의 작은 반박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일부 교수진은 뒤늦게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논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즈음 정민은 우연히 도서관 자료실에서 교수의 과거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제목은 조선 문자 창제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비판. 논문의 결론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훈민정음은 의문론적 접근에서 미완의 문자이며 체계보다 상징에 의존한 구조다. 정민은 조용히 그 논문을 복사했다. 그리고 자신이 모으고 있던 자료 더미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하게 된다. 이 싸움은 논쟁이 아니라 구조의 대결이라는 걸.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걸. 정민의 세미나 발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발표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감정을 문법으로 표현하는 언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SNS에서는 정민의 문장 하나하나가 이미지로 편집되어 퍼졌고 한국어는 감정을 설계하는 언어라는 문구는 밈처럼 번져나갔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민의 발표는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일부 교수들은 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민은 도서관에서 교수의 과거 논문을 발견한다. 제목은 조선 문자 창제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비판. 논문 속에서 교수는 훈민정음을 정치적 목적을 띤 불완전한 의문 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정민은 그 글을 읽으며 교수의 냉소적인 발언이 단지 학문적 평가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얽힌 오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내용을 지도 교수인 셰이 교수에게 상담했고
세희 교수는 담담히 말했다. 그 세대는 한국어를 체계가 아닌 도구로만 보려 했지. 내가 꺼낸 논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언어학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정민에게 확신을 줬다. 이후 정민은 감정 기반 언어 구조를 주제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포럼의 발표자로 초청된다. 발표 당일 그는 한국어의 어미 구조, 감정의 층위, 존댓말 체계 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청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일부 학자는 발표 후 정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일본의 한 언어학자는 이제 한국어를 감정 언어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단순하고 작은 언어라 평가받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정민은 캠퍼스를 걷다 교수와 다시 마주쳤다. 교수는 조용히 다가와 짧게 말했다. 자네 발표 잘 들었네.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네가 진심이었다는 건 느꼈네. 그 말에 정민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승패도 반박도 없었다. 단지 마음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정민의 발표 이후 상하이 국립어문대학과 인근 대학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 감정을 구조로 담는 언어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고 언어학 수업의 한국어 어미 변화 사례가 실제 비교 분석 자료로 등장했다. 교내 커뮤니티에는 정민의 발표 영상이 공유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어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문법이 감정을 감싸는 언어라는 말은 여러 외국어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밈처럼 확산되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학자들도 정민의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언어학자가 정민의 말을 인용한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어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민은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답했다. 촬영 당일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글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마음을 말의 구조로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그 장면은 방송 이후 국내외에서 감동적인 반응을 얻었다. 방송을 본 외국인 시청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글의 구조가 아름답다는 댓글을 남겼고 교육 자료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정민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조용히 도서관에 들러 과거의 수첩을 펼친 그는 교수의 오래된 논문 복사본과 함께 자신이 쓴 메모를 보았다. 언어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한국어는 그 그릇의 모양이 마음을 따라 바뀐다. 그 문장을 읽던 중 그는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정민 학생 잠깐 볼 수 있을까? 교수 연구실에서 마주한 그는 조용히 책 한 권을 내밀었다. 한글 감정의 언어라는 제목이었다. 교수는 말했다. 당신 덕분에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모르던 걸 당신은 알고 있었네요. 그날 밤 정민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한국어의 진짜 힘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어보다 관계를, 의미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나 자신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한 소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편지는 캠퍼스 문학관 게시판에 익명으로 붙었고 누구나 쓴 글 같았지만 모두가 그 글의 주인을 알았다. 정민은 말없이 한국을 향해 떠났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